빨리 문제를 수습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지를 이 사과 유감 표시를 통해서 드러낸 거거든요. 민간인을 사망한 거는 이건 지탄을 받아도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한 몇 달 사이에 북한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은 왜 이런 과잉적 행동이 나왔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는 가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군하고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볼게요. 큰 틀에서는 적절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미세한 그 접근에서는 신중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 있다. 예를 들면은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정보를 조합해서 보고를 하고 절차적으로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전체적인 과정들은 큰 무리는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 이 부분에서 국방부도 설명하고 있듯이 상당히 조각조각 난 첩보 조각들이죠. 이 첩보 조각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꿰어 맞추기도 해보고 추정도 해보고 해서 맞춘 다음에 그것을 일종의 정보로 가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정보로 가공됐을 때 그게 진짜 신뢰할 만한 정보로서 보고돼야 될지 아니면 적절하게 유보된 상태의 정보가 돼야 될지, 이런 과정도 좀 판단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때 이게 만약에 불안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북한의 해명이나 북한의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나름대로 조금 부딪힐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소 좀 신중하게 좀 발표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은 실제 불을 태웠다, 소각을 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월북을 했다라는 것이 확정적인 방식으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약간 상부지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확정적일 때 공개를 하고 나중에 추후적으로라도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어떤 흐름들을 그냥 바로 공개한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북한의 반응이 나오고 또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생길 때 국방부가 그것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게 실시간으로 마치 봤는데 아무 조치를 안 취했다라는 것들, 이런 걸로 이제 오인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방부가 좀 발표하는 스케일의 차원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저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시간적 지연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이 실종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도 훨씬 그 이전이고 피격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도 훨씬 그 이전인데 대통령의 대면 보고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거 아니냐, 오히려 늦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단 국방부, 그러니까 군의 어떤 설명은 그렇습니다. 일단 사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2018년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 부분 개선된 이후에 최소한 북측이 남북한 군사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신뢰할 만한 그런 조치들을 취한 상황에서 설마 민간인에 관련돼서 저렇게 갑작스런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일종의 예측성, 여기에서는 상당히 군이 믿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북한이 하는 행동들이 대략 어떻게 보면 송환을 위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가능성들, 그러니까 기존의 사례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떻든 연락을 취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뭐 이런 약간 절차적인 부분들을 관행적으로 이제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군도 설명하지만 첩보가 수집되는 과정들은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 추정된 것이라도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것이 어느 소스에 의해서 첩보가 됐는지를 북한이 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그것이 간파돼서 깨지는 순간에 상당 시간을 또 다시 소요해서 그 첩보의 어떤 채널들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보고의 지체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정보가 취합되는 것들을 최대한 어떻든 정확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시간의 투여로 보고 싶거든요. 군에 들어오는 첩보라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들어오지만 사실 그만큼 버려지는 것들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 건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이거는 유의해 봐야 된다라는 첩보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교차 정보를 다시 또 끌어들여와가지고 다시 조각을 맞춰보기도 하고 해서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김정일 시대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어느 정도의 병세 상태에 있냐라는, 건강 상태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 정보위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보고한 내용들이 있죠. 그 당시에 뭐 칫솔질을 못할 정도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일단 노출되는 순간에 칫솔질의 수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측근에
뭔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 완전히 그 정보 루트가 철저하게 이제 완전히 이제 괴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신호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노출이 돼서 그 신호 체계를 남쪽이 읽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호 체계를 다시 또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복구해가지고 다시 맞춰서 북한이 어떤 채널을 바꿨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그걸 들을 수 있는 것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위성 정보라는 것도 북한이 위장막을 치기도 하고 일부러 다른 데서 실제 행동이 이루어질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위장적으로 또 다른 행동을 해서 여기에 주목하게 해서 실제 다른 데서는 미사일을 쏘거나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역정보나 또 위장 행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정보화 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군이 발표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굉장히 잘 짜여진 시스템 속에서 정보가 아주 매끄럽게 가공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과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권이든 야권이든 이 사안을 저희들은 정쟁의 도구 삼고 있다라고 지금 뭐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시장님 어떠세요?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죠. 어떤 정략적인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기 이전에 피해자가 발생한 일이고, 그리고 어떻든 공동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로 이걸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여야 막론하고 조금은 신중한 자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이제 일단은 정부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 진상조사라든가 공동 수색, 추가 해명 이후에도 안 된다면은 뭐 공동 조사 이런 단계라든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대안을 제시해 준다든가, 이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를 언론에 약간 폭로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차원, 이게 너무 집착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정부도 갑작스러운 이제 사건 때문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수선하고 미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야당이나 최소한 이제 조금 대안적인 좀 제시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날 사고가 나서 이제 서훈 국가안보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발표를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럼 우리 정부는 빨리 지금 후속 조치를 뭘 취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팩트 자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잘못을 찾아내는데 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후속적으로 바로 관심 가져야 되는 실제 대안에 대해서는 거의 뭐 얘기를 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보도 자체.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거는 그 일종의 야당이나 보수에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언론도 보도 과정이 대안과 그다음에 실제 사실을 규명하는 문제를 약간 균형 있게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균형성이 상당히 잃었다는 거죠. 야권에서는 세월호 박근혜 7시간을 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 비유는 좀 어떻게?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사실 경우가 거의 안 맞는 좀 내용이잖아요. 이미 첩보가 수집이 돼서 정교하게 정보화를 해야 되는지 여부, 그리고 정보화돼서 이거를 대통령께 이제 보고할 수준인가를 판단하는 문제, 그걸 굉장히 촘촘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기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전혀. 이 정도 정보에서 빨리 보고를 드려야 된다 해서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신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추가적으로 빨리 조사를 해라, 그리고 북한 측에 빨리 알려라, 이런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한테 보고된 이후에 대통령이 취한 행동은 틈이 거의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세월호의 어떤 프로세스와 비교를 한다는 거는 너무 이제 결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의 어떤 이런 제한된 사항들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영해 안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우리가 언제든 통제 가능한 어떤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통제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고, 우리가 첩보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힘겹게 조각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예. 여권은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야권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보수 진영에서 프레임을 짜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직접적으로 그걸 대응하는 방식에 급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워낙 이제 정부의 전체의 어떤 큰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상당 부분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지나치게 너무 이제 그 프레임에 대응하는데 급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안적인 방식으로 정부에게 좀 더 뭔가 이 당이 권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좀 더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당과 정의 어떤 좀 협업 정신들을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대안 중심의 어떤 얘기보다는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을 만회하거나 공략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들 있죠. 예. 이렇게 정치권이 정쟁의 소재로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이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뭐 일단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감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국민이 보기에도 일방적으로 정부 차원의 발표를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한번 필요한 부분과 대안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뭔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열어주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없기 때문에 혼돈을 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정략적으로 계속 그냥 정부의 잘못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방식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가 진실인지를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상당히 혼돈스럽게 만들고 대북 정책 전반을 뭔가 문제시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거죠.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있었단 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진정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최소한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빨리 문제를 수습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지를 이 사과 유감 표시를 통해서 드러낸 거거든요.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확대되어 있는 이 상태를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초부터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증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전혀 이 문제를 가지고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서 어떻든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밝힌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일부 진정성으로 해석될 가능성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위장적으로 뭐냐 했다라면은 이렇게 뭐 사과까지 하면서 나올 가능성은 없죠. 또 이전에 사례가 없잖아요. 유감을 표시하거나 한 부분들은 과거에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바로 유감 표명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정성으로 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거고, 지도부의 의도, 기획과는 좀 무관한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또 한편에서는 그 북한 내부 정세도 그렇고, 또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북미 관계의 상황도 그렇고, 또 한반도 전체의 상황도 그래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은 관리 모드거든요. 향후에 몇 달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리스크를 높이거나 뭔가 사건을 저지르기보다는 최대한 움츠리고서 뭔가 향후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북한이 그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벌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짚는 특히 언론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의미에 대해서 이게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 주는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신들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사과가 네, 네, 이례적이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치일 것이다라는 또 미 국무부의 네, 입장도 네, 네. 나왔었고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상당히 좀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좀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그 언론 기사들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북한의 악행, 또 북한의 그 의도성, 기획성, 호전성, 여기에 대한 항상 그 프레임이 있어요. 나름대로 언론사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그 프레임을 확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과나 유감 표시가 갖고 있는 그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진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저 이면에 있는 뭔가의 기획, 의도, 호전성,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 중에 북한이 이제 이 사태를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좀 관리 모드로 가고 있다. 네. 몇 달 뒤에 일어날 상황들에 대한 대비다라고 하시는 거는 미국 대선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일단 북한은 북미 협상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사를 일관되게 지금 보여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경하게 미국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협상판은 전혀 깨질 않고 계속 협상에 미국이 결정적 변화를 가지고 나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 협상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친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우위는 또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과도 역시 친서를 교환하면서 계속 신뢰관계,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 이걸 계속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무성에 최근에 신설한 부서가 대미 협상국을 신설했어요. 대미 협상을 트럼프 행정부 2기든 바이든 정부든 간에 향후 계속적으로 미국과는 장기적으로 협상을 하겠다. 의지를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계속 경제 발전을 하고 싶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욕구를 하여튼 최대한 북미 협상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북한의 이런 행동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일관된 행동이고 의지가 보여요. 이번에 이제 이 사과 유감 표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은 경제 발전과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다라는 의지. 그래서 그것을 가기 위해서 북미 협상의 상당 부분의 노력을 경주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싶어하는 부분들. 이것이 연쇄적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과라는 것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이 북한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북한은 정상국가로 가고 싶고 이렇게 이제 돌발적인 것들을 최대한 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것이냐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의문점을 던지고 있거든요. 어떻든 민간인을 사실상 이제 죽인 거는 사망한 거는 이건 굉장한 하여튼 북한의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지탄을 받아도 이제 마땅한 일입니다. 이 아무리 뭐 오인된 것이라도 그 오인 환경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상대의 의도를 확인을 하고 적절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송환을 하든 뭔가를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일을 사망케 했다라는 거는 인도적 차원이든 모든 간에 다 지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기존에 한 몇 달 사이에 북한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은 왜 이런 과잉적 행동이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 맥락적으로 이해는 가요. 7월 달에 있었던 개성 월북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탈북해서 한국에 살던 분이 다시 개성으로 휴전선을 넘어서 네네. 월북한 일이에요. 근데 북한이 코로나 제로, 그러니까 확진자 제로라는 걸 계속 밝혀왔고 도시를 전체로 다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국경도 다 폐쇄를 했어요. 완전히 도시 간의 그 경제 활동조차도 이제 차단될 정도로 엄격한 통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의료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확진되는 순간에 군에 만약에 이게 확산된다 그러면 군내 전력태세가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 바로 그런 체제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코로나와 결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었던 거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성 시내를 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폐쇄된 도시 안에서 활보하고 다녔다는 건 북한에게는 뭐 완전히 그냥 경악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대북 전단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강물로 들어오는 한국의 어떤 뭐 쓰레기 이런 것까지도 다 소각시켜라라고 지시를 내릴 정도였어요.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북중 국경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던 밀무역자들, 그러니까 국가 공식적인 무역과 국가의 밀무역, 그다음에 개인의 밀무역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개인 밀무역들이 상당한 지장을 겪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밀무역은 또 행해진 거예요. 행해지다가 함경북도의 온성군이라든가 경원군이나 이쪽에서 그런 밀무역자들이 적발이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 때문에 경원군과 온성군이 완전 폐사를 시켜요. 결정적인 건 삼지연 씨였어요. 삼지연 씨는 삼지연 군에서 시를 최근에 승격시켰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거기에 밀무역자 때문에 도시가 폐쇄된 거예요. 이 방역의 틈새를 보인 이거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하겠다라는 막 얘기를 계속합니다. 개성지하고 삼지연 씨 때문에 여기 관련된 국경 경비태세를 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휴전선의 경비태세를 보던 엄중 문책을 당했어요. 조직적 문책을 당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굉장히 공포심,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향후에 또 뚫려봐라. 그러면은 굉장한 더 문책이 오겠구나. 라는 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개성 월북 이후에 여러 매뉴얼 조치가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이제 더 엄격하게 1km, 2km 안에 뭔가 들어오는, 무단 침입자에 대해서는 어떻든 사살 발포해도 된다. 뭐 이런 포고명까지도 나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군이 얼마나 현장에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소위 만약에 이게 내가 차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취급될 경우에 부대 전체가 완전히 문책을 당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그 어업지도원의 그 피살 부분도 현장에서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했는지를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과잉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나 최소한 할 수 있었던 맥락적인 배경들이 그 전에 한 몇 달 사이에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적절했지만 어떻든 맥락적으로 상당한 현장에서 공포감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항상
항상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언론은 늘 익명의 취재원들 또는 단일 취재원들 몇 명을 가지고 이 사안을 이렇게 완성지어서 이렇다라고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떤 좀 맥락이 있고 그것들이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데 항상 언론 보도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 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바꿀 수 없다기보다 약간 역지사지하는 관점이 항상 필요한 거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이 북측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방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이라는 그 감각과 그 행동, 일상 이것과 북한이 지금 방역이라고 생각하는 일상 기준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라도 한번 이제 이해를 했다면,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돼?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왜 저렇게까지 과잉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면을 한번은 조금 북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는 과정이 단지 그냥 북한을 모른다고 해서 그걸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취재하는 방식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정부가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해 줄 만큼의 그 객관성 이거는 좀 이렇게 쭉 보여준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 부분에 이제 모자란 부분들 뭐 수색의 문제라든가 공동조사의 개념 범주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정부가 아직 좀 모호성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또 지적해주는 언론이 극소수지만 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어떤 대안적인 좀 그런 부분들 뭘 다음 조치로 좀 후속 조치로 좀 고려해야 되고 좀 대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언론이 그런 좀 신속한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주는 데서는 상당히 미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공동조사의 범주라든가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해주면 정부가 굉장히 고맙게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언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계속 그날 그 스크린에서 봤는데 그런 기사를 쓴 데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게.